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죽을 듯이 미워했던 사람과 눈부신 화해를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의 적은 내일의 친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는 등 돌리고 싸우던 사이가 언젠가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손잡을 수 있는 관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이 참 와닿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특히 저와 가족의 관계가 그랬거든요. 어릴 적엔 내 가족이 나에게 속이 뒤집힐 만큼 간섭이 지나치다고 느꼈어요. 마치 감시자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마음 뒤에 사랑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전엔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일들이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우리 사이의 갈등, 오해, 또 아픈 말들까지도 돌이켜보니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과정이었던 거죠. 제가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자랐어요. 비록 편모 가정이긴 했지만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이 좀 있어서 부자 정도는 아니어도 두 모녀가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정말 헬리콥터 맘이었어요. 정말 매사에 유난스럽게 행동하셨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엄마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너무 질려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당장 떠오르는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때문에 창피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방과 후 친구들과 같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곤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찾아 놀이터로 온 거예요.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놀기만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집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좋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시는데 그때 친구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였어요. 엄마의 그 과도한 간섭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도 제가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동아리실에 오셨던 거예요. 엄마는 제가 동아리 활동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셨는지 직접 동아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저 대신 동아리에서 빠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바로 엄마한테 이야기했죠. 엄마, 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해요? 동아리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요. 학교 생활도 이 활동 덕분에 더 재밌어졌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요? 네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 보이니까 그렇지. 내가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엄마,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활동하면서 얻는 것도 많고 그게 나한테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엄마도 그렇게 못 사는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데 넌 왜 철부지 같은 소리만 하니? 엄마가 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왜 못 알아주니? 엄마, 그런 식으로 억지로 강요하면 저도 더 반항하고 싶어져요. 제발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택? 네가 그 나이에 뭘 알겠다고 선택을 하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네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야. 요즘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야. 엄마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엄마, 제발. 그만.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어.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거야. 네가 싫어하든 말든 엄마는 절대 널 실패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게 엄마의 의무니까. 엄마는 그야말로 독불장군이었어요. 타협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죠.
전 그래도 성인이 되면 이런 일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과 조교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MT를 꼭 가야 하냐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열이 다 받았죠. 대학교 들어가서 과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잡고 친목도 다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가서 따졌어요. 엄마, 대학교 MT까지 엄마가 간섭하면 어떡해요? 저도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요. 네가 MT 가서 뭐 얻을 게 있다고 그래? 그냥 놀기만 할 텐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 대학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요. 그냥 저를 믿어주면 안 돼요? 믿어주고 싶은데 네가 MT 갔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요즘 세상은 위험한 일도 많고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엄마, 저 이제 성인이에요. 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다고요. 이렇게 계속 간섭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도 엄마는 네가 무사하고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서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언제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 엄마가 막으면 전 평생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엄마는 항상 저를 걱정해서 저를 챙기려는 마음이 컸지만 저는 점점 그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엄마는 여전히 제 삶을 하나하나 통제하려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의 집착은 오히려 저를 더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취를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을 탈출할 방법은 결혼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의 끝없는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취직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저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선을 보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배우자를 구했죠. 물론 아무리 그래도 20대 중반 그 어린 나이에 선자를 보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같이 꽉꽉 막힌 환경에서 자라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곳을 찾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건 여러분이 제 입장이 되어봐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만난 곳이 결혼정보회사였던 만큼 연애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엄마는 처음 남자친구를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마치 경찰처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족사나 성장 배경은 물론이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일하는 회사와 수입까지 일일이 물어보며 호구조사를 철저히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남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수치심을 느낀 남자친구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본 사이에 이런 걸 요구하시다니 정말 모욕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엄마, 진짜 왜 그래? 난 그런 거 검사 안 해도 돼. 왜 엄마는 이상한 걸 확인하려고 해?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엄마가 확인해야지. 그리고 이봐요, 젊은 총각.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은 이 정도 검사는 기본으로 해요. 집안에 사람을 들이는 건데 자식을 아무나 하고 결혼시키겠어요? 나도 내 딸을 아무한테나 보낼 순 없잖아. 뼈대 있는 집안이요? 누가 들으면 이 집안이 뭐 어디 종갓집 몇 대손이나 되는 줄 알겠군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어른한테 하는 말본새 좀 봐. 야, 너 어디서 데려와도 이런 상것을 데려왔어. 예, 좋습니다. 저 같은 상것은 이런 고고한 집안하고 안 어울리니
이만 가보도록 하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는 건데?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 제발.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첫 인사 자리에서 파국을 맞이했어요. 저는 그날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혼으로 엄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이건 결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 내 스스로 엄마와의 끈을 끊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허락하든 말든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요. 파혼을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차곡차곡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물건들을 가방에 하나하나 넣으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이 쉬운 걸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죠. 방 안에서 짐을 싸는 모습을 본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 그래? 집 나가려고요. 엄마랑 더는 못 살겠어요. 저 혼자 살 거예요. 뭐? 혼자 살겠다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세상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혼자서 살겠단 거야? 그리고 대체 어디서 살겠단 건데? 집은 구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일단 친구네서 지내면서 집은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안 돼. 어딜 가겠다는 거야? 절대 못 나가. 엄마는 제가 싸고 있는 캐리어를 갑자기 들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죄다 쏟아 나왔죠. 하지만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캐리어를 그대로 놔둔 채 바로 현관문으로 나갔죠. 캐리어를 못 들고 가게 하면 맨몸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불편하긴 하지만 필요한 물건은 사면 되니까요. 이 정도로 저의 독립욕구는 강경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현관문 앞을 막아섰어요. 저는 엄마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엄마 말대로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어요? 난 항상 엄마 때문에 숨 막혔고 심지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결혼마저도 내 맘대로 못했어요. 내 나이가 벌써 20대 중반이에요. 이 나이에 부모 눈치 보며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아직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 말 들어야 네가 안전할 수 있다고. 안전하게만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난 이제 내 선택을 하고 싶다고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해요. 저는 엄마를 밀쳐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도 힘이 센 편은 아니었지만 빼빼 마른 우리 엄마를 이기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힘없이 밀려나는 엄마를 느끼자 허무함이 느껴졌어요. 나한테 힘으로도 못 이기는 여자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걸 참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뒤로 엄마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였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저에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아닌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며 관계가 발전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엄마처럼 나를 통제하려 들지 않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느낌이었죠. 그 사람과 함께라면 엄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양가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사실 엄마를 뵈러 가는 건 내키지 않았어요. 전에 엄마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파혼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로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발 이번에는 이상한 짓 하지 말아달라고요. 엄마도 그 말을 듣고는 이번엔 절대 조용히 있을 거라며 약속했죠. 예비 남편과 함께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의외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가 생각보다 얌전히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도 있었지만 예비 남편이 나름 잘 맞춰줘서 엄마와의 대화도 순조로웠어요. 엄마는 전처럼 호구조사를 지나치게 한다던가 무슨 검사를 요구한다던가 하는 말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다행히 첫 만남은 무사히 넘어갔어요. 예비 남편에게 우리 엄마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좀 말씀은 없으시지만 좋은 분 같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솔직히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아주 친절하셨고 예비 시아버지도 편안한 미소로 대해주셨어요. 그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하셨을 때는 정말 울컥했어요. 이렇게 환영받는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날 예비 남편의 누나, 즉 예비 시누이와도 인사를 나눴어요. 예비 시누이는 처음부터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밝은 성격 덕분에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죠. 그러다가 예비 시누이가 제게 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곧 가족이 될 건데 연락처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냐면서요. 그때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드렸죠. 설마 연락처를 가져갔다고 자주 연락 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뒤로 예비 시누이에게서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분이 나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분 좋은 시각으로 보려고 했죠. 예비 시누이는 결혼도 안 했는데 저를 올케라고 부르고 반말을 하며 친근하게 대했어요. 그래요.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점점 대화의 빈도가 많아지니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올케, 오늘 하루 잘 보냈어? 퇴근했으면 우리 잠깐 커피 한잔 할까 해서. 아,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보면 안 될까요? 에이, 피곤해도 잠깐이면 되잖아. 내가 커피 맛있는 것도 사줄게. 우리 같이 좀 보자. 죄송해요. 진짜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다음에 정말 꼭 만나요. 알겠어. 그럼 이번 주말은 어때? 그땐 시간 될까? 우리 같이 쇼핑도 하고 그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이번 주말에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애매해요. 제가 시간 되면 따로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그렇게 해. 근데 올케가 자꾸 이렇게 피하면 나 좀 서운해진다. 피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 건데.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 주말은 어때요?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것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마냥 밝고 활기찬 사람으로 보였는데 점점 이상한 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해맑은 사람이 가끔씩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제가 그날 10분 정도 늦었는데 예비 시누이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울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기다릴 동안 얼마나 힘들게 혼자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물론 제가 10분 늦은 거 잘못 맞죠. 그런데 이게 울기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엉엉 울어놓고는 또 어느새 방긋방긋 웃으면서 여기 카페 디저트 너무 맛있다고 활짝 웃으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 기괴한 행동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곤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두어 번 정도 더 발생하자 결국 예비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겪은 예비 시누이의 이상 행동들을 모두 말이죠.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누나가 이혼하고 나서 예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우울증하고 불안장애 때문에 몇 년 동안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알아야 할 부분 아닌가? 당신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 미안해. 자기한테 너무 부담 줄까봐 말하지 않았어. 결혼하고 나서 차차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누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줘. 우리 누나도 이혼하고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 지금도 가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야.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누나 불쌍한 사람이야.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아픈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는 예비 남편한테 예비 시누이가 저와의 만남을 조금만 자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 선에서 알아서 눈치를 주라고요. 예비 남편은 알았다고 했지만 정작 바뀌는 건 없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 시누이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오히려 더 자주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남편과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누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는 잠시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자기야, 오늘 누나 왜 여기 있어? 우리 데이트하러 나온 거 아니었어? 누나가 오늘 좀 우울하다고 해서 같이 나와서 기분 전환 시켜주려고 했어. 누나도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잖아. 그런데 자기, 우리 둘이서 보내는 시간도 중요한 거 알아? 누나를 데리고 나오면 내가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같은 가족인데 뭐 어때서 그래? 당신 결혼하면 우리 누나 볼 일이 종종 생길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불편할 거야? 그거랑 이거랑 같아? 이건 우리 애인끼리의 데이트잖아. 그리고 당신, 누나한테 내가 부탁한 거 말했어? 나한테 연락하는 거 좀만 자중할 수 있게 내가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뒤로도 당신 누나가 계속 눈치 없이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한다고. 눈치 없이? 왜 그렇게 말해? 우리 누나가 그 정도로 불편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시댁 식구인데 안 불편해? 불편한데 시댁 식구를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아예 안 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데이트까지 끼어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날 저와 예비 남편은 말싸움을 했었고 우리가 안 오자 의아하게 여긴 예비 시누이까지 나오고 나서야 싸움을 멈췄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싸우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예비 시누인 참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더라고요. 우리의 어색한 기류도 못 느끼는지 우리 둘 사이에서 조잘조잘 잘만 떠들더라고요. 그날 헤어진 뒤 예비 남편에게 크게 마음이 상한 저는 며칠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예비 남편이 먼저 손길을 내밀며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하고 나서야 화해할 수 있었죠. 예비 남편은 확실하게 예비 시누이한테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 뒤로 다행히 예비 시누이에게 오는 연락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화해하면서 찝찝했어요. 과연 이런 일이 결혼 이후에도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지, 같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물론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만약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예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다며 얼굴 좀 볼 수 있겠냐고 예비 남편이랑 같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기니 할 말이 뭔지 궁금한 마음을 품은 채 약속날 남편과 함께 예비 시댁을 갔습니다. 예비 시모께서는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주셨는데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지만 어쩐지 하실 말씀이 뭔지는 꺼내지 않으셨어요. 본론을 꺼내지 않고 주변부만 빙빙 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식사를 마친 후 예비 시어머니께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단순히 바람을 쐬고 경치를 즐기는 드라이브일 거라 생각하고 순순히 따라 나섰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고급 주거 지역으로 향했고 한참을 달리다 도착한 곳은
예상치 못한 장소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고급스러운 새 아파트 단지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세련된 외관에 입이 떡 벌어졌죠. 한눈에 봐도 막 지어진 고급 아파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반짝거리는 외관이 눈부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셨고 안내된 곳은 빈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신경을 많이 쓴 인테리어와 고급 자재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모든 벽지와 바닥재는 물론이고 작은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선택한 티가 났어요. 방마다 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 덕분에 공간은 더 넓고 밝아 보였고 고급스럽지만 따뜻한 느낌이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파트 어떠니? 아주 고급스럽지 않니? 정말 예뻐요, 어머니. 새로 지은 것 같고 공간도 정말 넓고요. 그래, 여기 사실 우리 아들한테 줄 생각이야. 너희가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요? 이 집에 진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럼 진짜지. 내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겠니?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이런 집은 생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신혼집으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맙긴 뭘. 너희가 잘 살아주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야.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속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된다니 신이 나지 않을 수 없었죠. 저희 집안 형편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어디까지나 평범하게 두 모녀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지 엄청나게 여유가 넘치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V에서만 본 이런 아파트에 사는 것은 저로서는 꿈만 같은 기회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파트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니? 너는 신랑감 데려와 놓고 뭐 어떻게 준비되고 있다는 둥 이런 소식이 통 없어. 연락 좀 해라. 엄마랑 나랑 언제부터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다고 그래요? 결혼 준비는 알아서 잘하는 중이야. 어른들 없이 너희들 멋대로 결혼 스케줄 짜는 거 아니지? 집 구하는 거라던가 식장이라던가. 엄마랑 이야기 안 하는 것뿐이지 시댁하고는 자주 보면서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예비 시댁하고 식사했어. 내가 말했잖아요. 괜히 엄마가 끼어들면 내 결혼 망한다고. 엄마는 그냥 식장 혼주석에만 서줘요. 하여간 하나밖에 없는 딸년 말본새하고는 아니 그래도 어디서 살 건지는 정해야 할 거 아니야. 집 걱정은 하지도 마. 예비 시댁에서 우리한테 살 거 주시니까. 뭐? 그쪽에서 집을 준비해 주겠대? 아무리 유난스러운 엄마라 할지라도 40억짜리 아파트를 받은 건 큰일이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본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죠. 그러자 엄마는 어디 아파트인지 몇 호인지까지 꼬치꼬치 물으셨어요. 직접 자기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시세를 알아보시겠다고 했죠. 저는 엄마가 또 내 결혼을 망치려는 것 같다며 귀찮게 굴지 말라고 했지만 하도 들들볶고 하니 결국 아파트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공휴일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휴일이라 일요일에도 느긋하게 쉬고 싶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기를 보니 오전 10시였죠. 엄마, 너한테 급히 할 말 있으니까 빨리 집에 와. 큰일 났어. 뭔데요? 급한 거 아니면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내일 가면 안 돼? 안 돼. 당장 와봐.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야. 빨리 오라니까. 급한 거면 전화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엄마. 전화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런 거잖아. 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하는 수 없이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저를 거실로 불러 앉히더니 난리법석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너 당장 그놈이랑 파혼해. 그리고 필요하면 변호사도 만나. 너 식장 예약하고 준비하는데 돈 썼을 거 아니야. 파혼하면 결혼할 때 들어간 돈 어떻게 다시 되돌려 받을 건지 서로 싸우고 소송 거는 인간들도 얼마나 많은데 미리미리 변호사도 알아봐. 뭐라고요? 갑자기 파혼하라니.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또 이상한 걸로 트집 잡아서 내 결혼 망치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 답답한 딸려나. 여기 이거 좀 봐. 엄마는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엄마가 내밀었던 종이는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엄마는 어제 저한테 주소를 듣고 나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뽑았다고 해요. 이 비싼 집에 대출이 끼어 있지 않은지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엄마는 거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면서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엄마가 발견한 내용은 공동 명의자가 3명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명은 저번에 인사 왔을 때 들었던 네 남친 이름이고 나머지 2명은 여자 이름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왜 명의자가 3명이나 돼? 네 신랑 될 사람한테 준 집이라면서. 수상해. 너 이상한 놈한테 걸린 거 아니지? 저는 엄마의 그 말에 얼떨결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명의자들을 보니 예비 남편과 예비 시누이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엄마, 이거 나머지 2명은 어머님이랑 현수 씨 누나 이름이야. 뭐? 네 남편한테 준 집이라면서 왜 명의자가 3명이나 있어? 그리고 왜 예비 시누이까지 명의자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완전 수상하잖아. 당장 파혼해. 저는 일단 예비시댁에 물어보겠다고 달래며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저라고 의문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명의자인 건 그렇다 쳐도 예비 시누이까지 왜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파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뭘 물어봐. 내가 너 오기 전에 네 신랑 될 사람한테 연락해서 은주 너랑 파혼하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말했어. 뭐? 엄마가 현수 씨랑 어떻게 연락했는데? 기억 안 나? 저번에 인사 왔을 때 네 신랑 될 사람이랑 번호 교환했잖아. 그때 받아주길 잘했어. 그 순간 저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저는 결국 또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파혼을 했던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게 너무나 답답했어요. 갑자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엄마에게 큰 소리로 따졌어요. 엄마, 그 사람한테 왜 멋대로 연락했어? 대체 무슨 권리로 내 일에 그렇게 끼어드는 거야? 너 눈앞에서 그렇게 속고 있는 게 안 보여?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 정말 후회할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어. 그건 내 선택이고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에 왜 엄마가 자꾸 나서는 건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알아서 한다고? 지금 네가 얼마나 어리석게 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상황 보고도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엄마 제발 그만해.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파혼부터 들먹여? 못 살아 진짜. 이번에도 파혼 당하면 엄마 평생 안 볼 줄 알아. 엄마는 평생 안 본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고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고 길길이 날뛰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먼저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빨리 해명해야 했죠.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른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말랬지만 저는 무시하고 바로 현관문을 열고 예비 남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예비 남편은 얼굴이 헐떡이고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들어오자마자 곧장 우리 엄마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은주랑 파혼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명의로 들어간다고 하던 집에 왜 네 누나랑 너는 어머니까지 들어가 있는 거냐?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혹시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냐? 니네 누나랑 니네 엄마랑 같이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럼 40억짜리 집을 물려받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두 분이랑 우리 누나도 당연히 거기서 살죠. 그럼 뭐 평범한 집안처럼 부부 둘이만 편히 사실 줄 알았나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장모님, 당연히 받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갚을 생각을 해야죠.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저는 예비 남편이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할 줄 알았어요. 명의자가 3명인 건 뭐 세금이라던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비 남편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멍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 집에서 내가 살게 된다고 해서 내가 네 가족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왜 그렇게 흥분해? 그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데 이 정도도 감수 못해? 시골 가봐.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도 시댁 식구들 모시고 살더라. 거기에 비하면 넌 호강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그게 말이 돼?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걸 결정해? 당신은 내가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지금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 아니, 터무니없는 건 너야. 이렇게 좋은 조건을 놓치고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건데? 우리 엄마랑 누나가 당신 괴롭힐 사람들이야? 오히려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 불편한 것도 없을 텐데 왜 그래? 불편한 게 없을지 말지를 왜 네가 결정해?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지 네 가족의 하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녀라고? 너 진짜 하녀처럼 사는 집안을 보긴 해봤어? 야, 다른 집 갔으면 너처럼 시댁에 밥만 얻어먹는 거 진즉에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나고도 많았어. 다른 여자들은 시댁 눈치 본다고 결혼 전부터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집안도 있는데 넌 진짜 살판난 거야. 아무튼 그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무조건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난 이거 양보 못해. 너도 우리 집에 받아먹을 거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내 입장에서 손해인 결혼이잖아? 누가 들으면 그 집 4명인 줄 알겠어? 같이 산다 뿐이지 사실상 소유권은 나한테 하나도 없는 건데. 당신이 양보 안 하겠다면 우리 미래는 없어. 난 그런 식으로 내 삶을 포기하면서 살 생각 없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뭐라고?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똑바로 말해. 그냥 하는 말이면 화낼 거야? 그냥 하는 말 아닌데? 나 진심이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믿으면 안 된다더니 우리 가족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어? 좋아. 너 딸과 파혼하자고 하면 못할 줄 알아? 기껏 걷어줬다니 고마운 줄 몰라. 예비 남편의 고압적인 말투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말투에는 은근히 내가 자기보다 아래라는 나를 하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깔려 있었죠. 그동안 보여주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나 싶었어요. 이것이 진짜 예비 남편의 본 모습이라니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모든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실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의 추한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파혼했으니까 내가 프로포즈하면서 너한테 사준 명품백 그것도 돌려줘. 그런 비싼 선물은 결혼할 사람이니까 준 건데 파혼할 거면 줄 이유가 없잖아? 저는 순간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저는 당장 방 안에서 제 명품백을 찾아와 예비 남편의 얼굴에 던졌어요. 예비 남편은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어디서 건방지게 자기한테 가방을 던지냐고 화냈어요. 저는 이 찌질한 놈을 두고 똑똑히 쳐다보며 말했죠. 네가 말하는 명품백도 줬으니 꺼져. 나도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대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예배 남편은 잠시 저를 씩씩대며 놀아보더니 눈에 도끼를 품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예배 남편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 정막이 흐르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현실감이 없었지만 곧 제 안에서 여러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번 파혼과는 다르게 엄마를 원망하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남자와 결혼했다면 난 정말 지옥에서 살았겠구나 싶어 후련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후련함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서글픔이 올라왔죠. 허탈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와서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나 엄마는 파혼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 엄만 그 집안 인간들이 우리를 농락했다면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예비 시어머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나를 감쪽같이 속인 예비시댁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그동안 예비시댁이 나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과 배려가 결국은 거짓이었고 나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속에서 분노와 실망감이 점점 커져만 갔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연락처를 넘겨줬어요. 엄마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엄마의 분노가 어떻게 터져나올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죠. 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딸이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순진한 우리 딸 보고 아파트 준답시고 꼬여내서 당신네들 수발 들게 하려고 하다니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겁니까? 집도 당신 아들한테 주기로 했다면서 정작 명의에는 당신 딸도 있고 말이야. 이게 사기지 뭐가 사기야? 양심 없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아줌마, 그럼 40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살게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당신네들 같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서 시집살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우리 아들이 당신 딸 같은 애랑 결혼해준다고 하면 감사하다고 넙죽 받아들일 것이지 어디서 수준 낮은 게 먼저 파혼을 들먹여서 내가 얼마나 화병난 줄 압니까? 내가 당신 딸 딱이라도 올려붙이려다가 참았어요. 나까지 수준 밑바닥이 될까봐 참은 줄 아세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집안 보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 따귀를 때려? 그럼 사실이잖아요. 감히 우리 집과 비교를 합니까? 우리 아들은 명문대에 직장도 빵빵한데 당신네 집 딸내미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집에 발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받아줬으면 딸년이나 어미년이나 주제 파악도 해야지 목소리 높이기나 하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집에 손톱만큼도 보탬 안 되는 집구석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러고 있나? 정말 어이없네요. 아줌마, 당신네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멸적으로 대하는 걸 보니 지적 수준이나 정신적 수준은 우리 집안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내 앞에서 지적 수준을 운운하는 거야? 아줌마,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뒤에도 엄마랑 전남친 엄마는 계속 다퉜습니다. 전남친 엄마의 목소리 톤은 점점 높아졌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만큼 언성도 거칠어졌어요. 상상도 못할 욕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화난 사람의 흔한 말싸움 수준을 넘어선
정말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죠. 도저히 이 사연에 쓸 수 없는 수준의 저속한 표현들과 함께 우리 집안을 비하하고 엄마를 인격적으로 짓밟는 욕설들이 쏟아졌어요. 듣는 내내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들끓어오르고 두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엄마는 그렇게 30분이 넘도록 통화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은주야, 이거 녹음 다 했다. 이제 저 사람들 고소하자.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쌍욕까지 들었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 인간들이 참 무식해. 조금만 살살 긁으니까 바로 급발진해서 욕부터 박아버리고 말이야. 엄마, 그래도 고소는 좀... 정신 차려, 이 화상아. 너 억울하지도 않아? 그것들한테 한 방 날려주고 싶지 않냐고. 생각해보니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엔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뒤통수 맞은 저의 처지를 생각하니 엄마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의 권위나 돈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야 할 이유도 없었죠. 엄마의 말처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봤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방 제대로 날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억울한 감정을 그냥 꾹꾹 누르고 넘어가면 나만 손해란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결국 엄마는 전남친 엄마를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전남친 엄마는 고소당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전남친 엄마는 고소당한 것에 분노해서 우리를 간사한 인간들이라고 하며 발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도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태도를 바꿔 갑자기 우리를 회유하기 시작했죠. 전남친 엄마는 돈을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죠. 돈을 떠나서 범죄 기록이 생기는 것이 무척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은 됐고 소송을 취하하고 싶으면 아들이랑 같이 찾아오라고 했어요. 결국 전남친 엄마와 전남친 둘 다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오만하던 태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과 역겨움이 밀려왔어요. 참 재밌네요. 그렇게 수준 따져댈 땐 언제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 수준 떨어진다는 우리한테 비굴하게 빌러오신 거군요. 뭐라고 해도 좋다.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나 이거 우리 바깥 양반이 알면 죽어. 당신 같은 사람을 좋은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가 참 멍청했네요. 그렇게 그들이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도 눈물을 흘리며 모든 오만을 내려놓은 이후에야 엄마는 고소를 취하해줬어요. 하지만 그 일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전남친 누나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거예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전남친 누나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울면서 소리치며 자기네 집 식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너네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아? 우리 엄마랑 오빠가 무릎 꿇고 빌었다면서. 너네 정말 너무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당신네 집안 사람들이 먼저 우리 속이고 그걸 무릎 꿇고 사과한 거야. 우리도 당한 게 많으니까 당연한 처사였어. 그딴 말 하지 마. 우리 집안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거잖아. 넌 우리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전남친 누나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더니 자기 겉옷을 벗으려고 했어요. 겉옷이 안 벗겨지니까 단추가 뜯어지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벗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으려 하지 않나 울다가 웃지 않나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친 누나가 정신병 이력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순간에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옷 벗으면 네가 우리 집에 대한 미안함을 느낄 거야? 이렇게까지 하면 네가 웃어줄 거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말을 하는 전 남친 누나를 보며 당황해서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대답이 없자 전 남친 누나는 다시 제 앞에서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치더군요. 엄마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뒤에서 다가오더니 제 팔을 끌어당기며 정신병자인 것 같은데 상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만약 우리 엄마가 없었더라면 난 그대로 이 집안에 시집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려. 전 남친의 모든 거짓말과 그 집안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그리고 그랬다면 나를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그의 엄마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그의 누나와 함께 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엄마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들의 덫에 걸려 저 자신을 잃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인데 정작 싫어했던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겁니다. 나는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묘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저는 다소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난스러운 엄마지만 이번 일은 엄마가 도움을 준 게 사실이었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이번 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아무리 싫어했어도 결국 엄마가 나를 지켜줬어. 그거 알아? 엄마는 고맙다는 제 말에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그동안 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사실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았어. 나도 반성 많이 했단다. 네가 집을 나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너를 옥죄어 왔는지 알게 됐어. 그게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욕심이라니 무슨 말이야? 너 혼자 키우면서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 부모가 둘 다 있는 집안 애들보다 더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를 통제하고 닥달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어. 내가 너무했구나 하고.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강하고 완고한 모습만 보였던 엄마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묘하게 울컥했어요. 엄마, 그런 마음이었던 거였구나. 나도 그땐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거였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마음도 이해가 돼. 그동안 미안해. 나도 너무 엄마를 미워했나 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눈가에 눈물을 맺힌 채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야, 은주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미안한 거야. 내가 널 너무 몰아붙여서 네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엄마, 우리 이제 서로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잘 지내자. 이제 알겠어. 엄마도 나도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 은주야. 우리 이제 잘해보자.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네게 집착하지 않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엄마는 그저 네 곁에서 지켜볼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제 그걸 네 방식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엄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오랜 갈등과 오해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서로를 몰랐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지만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몰랐는지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것도,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제는 나도 엄마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와 저는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많아졌죠. 엄마와 오랜 갈등을 풀고 나니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도 더 이상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고 저를 존중해 줬고, 저 역시 그런 엄마에게 더욱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다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야, 인주야, 너 말이야, 몇 년 전에 파혼했던 그 남자 기억나? 그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난 남자 말이야. 근데 왜? 그 남자 얼마 전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혼당했어. 그것도 아주 난리가 났었대. 뭐라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알아? 사실 내가 너 속상할까봐 말 안 했는데 그 사람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 내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잖아. 그 사람이 너랑 파혼하고 나서 우리 회사 고객이 됐거든. 그래서 우리 회사 고객이랑 결혼해서 성운에 성공했는데 얼마 전에 그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우리 회사에 재혼 고객으로 왔어. 응? 진짜?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애를 못 낳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속였대.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그걸 알고는 당장 이혼을 요구했다더라고. 그 여자가 푸념하는 거 1시간 넘게 들어주고 있었어, 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첫 파혼 때 엄마가 그 남자를 의심하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땐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구는 것 같아서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보니 엄마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의 말은 때로는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말 손해볼 것은 없구나 싶었죠. 난 지금도 우리 엄마의 유난스러움이 옳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항상 너무 앞서 나가고 남들보다 과하게 신경 쓰는 모습은 저를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른들이 해주는 말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더군요. 엄마의 과잉 보호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그 덕분에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니까요. 비록 엄마의 방식이 가끔 과했고 그래서 나를 숨막히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나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였죠. 결국 어른들의 말은 가볍게 흘러들을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말에 반항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